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오늘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82쪽입니다. 먼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요. 제국주의적 팽창에 따른 유럽 열강들의 갈등이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됩니다. 유럽 열강은요, 세력 확대를 위해서 비밀 조약을 맺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만국평화회의, 우리 고종이 일사늑약 이후에 특사를 파견했던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만국평화회의를 열어서 경쟁적인 군비 확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요. 열강들은 계속해서 갈등과 경쟁 속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이 세 나라는요, 삼국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이 삼국 동맹은 독일이 주도적으로 형성했던 동맹입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유럽의 현상 유지 그리고 프랑스의 고립화를 추구하면서 동맹국들을 찾았는데요.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와 삼재 동맹을 맺기도 했는데 이게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탈리아를 끌어들이게 되고 삼국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에 대항했던 이제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결성한 삼국 협상인데요. 독일이 이제 통일 이후에 통일에 큰 공을 세웠던 재상 비스마르크가 물러나고요. 황제가 직접 전국을 운영하면서 군사력을 확대하고 세계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에 대응하고자 해서 결성된 것이 삼국협상입니다. 이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은 서로 정치 또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대립했는데요. 특별히 이 삼국동맹, 삼국협상이라는 이 체제는요, 상호 견제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기도 했지만 유사시에는 동맹국을 자동으로 전쟁에 끌어들이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3미 정책, 영국의 3시 정책이 서로 대립했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모로코에서 충돌을 하기도 하고,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가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이라는 인종적인 차이에 더불어서 발칸반도에서 이제 세력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발칸반도의 여러 민족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하게 됩니다. 발칸반도 내에 게르만 민족, 또 슬라브 민족이 서로 갈등하기도 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 게르만 민족 국가들은 게르만족을, 또 러시아는 슬라브족 국가들을 지지하면서 서로 세력을 다투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 동맹 관계는 전쟁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유사시에 자동으로 전쟁에 끌어들이는 역할도 한다 그랬죠.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러시아도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또 독일, 영국, 프랑스도 각각 상대 국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요. 먼저 서부전선입니다. 서부전선은 독일과 프랑스 국경지대를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독일이 신속한 승리를 목표로 진격을 했지만 이제 참호전이라 그래서 참호를 파고 서로 총구를 겨누고 오랫동안 전선이 교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 1917을 보게 되면 이 관련된 묘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방어선, 참호들이 얼마나 촘촘히 있었냐면,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하늘에서 찍은 항공사진인데요. 땅 위에 퍼즐 조각처럼 그려진 것들이 모두 참호입니다.
그 참호 속에 이제 숨어서 있다가 한 번씩 이제 돌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서부전선의 전황이었습니다. 이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물자가 또 수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이전에는 없었던 총력전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후방의 구분 없이 모든 인력과 물자를 투입해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여성의 노동도 증가했고 또 식민지인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동부전선은 독일과 러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전선이었는데요. 독일이 러시아 영토로도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1918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일과 강화를 맺고 전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이제 삼국 협상 측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삼국 협상의 군대를 우리가 연합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합군이 이제 우세하게 되는데 이탈리아는 원래 삼국 동맹 국가였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하면서 이탈리아는 중립을 선언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연합국이 이탈리아에게 영토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요. 이제 삼국 동맹을 벌이고 연합군 측에 가담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처음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의 전쟁을 그저 관망하면서 물자를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정도로 이제 있었는데요. 근데 독일이 연합국에 들어가는 물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 그래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배들을 마구잡이로 격침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인들도 희생을 당하게 되고요. 또 미국이 연합국을 지원하진 않지만 연합국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 불안했던 독일이 침엄한 전보 사건이라 그래서 멕시코에게 미국을 공격해주면 미국한테 멕시코가 잃었던 땅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 전보가 드러나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동맹국이 러시아가 항복한 이후에 서부전선에서 총공세, 대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공세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항복을 하고 또 독일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황제가 물러나고 독일 공화국이 세워지는데 이 독일 공화국이 연합국에게 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연합국은 이 휴전 요청을 사실상의 항복으로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총력전 체제라 그랬죠. 이 총력전으로 인해서 각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상황이 모두 극한에 다다른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군 내부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일어난 독일 혁명도 이러한 사건들 중에 하나였고 결국은 전쟁을 끝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총력전이라는 체제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했죠. 이 총력전이 전쟁 이후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또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장되었던 것 중에 유명한 것이 미국 대통령 윌슨의 14개조 원칙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 내에 여러 민족이 독립국가를 수립하고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촉진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비밀 외교를 폐지하고 군사력, 군비를 축소하고 또한 식민지를 조정하며 민족 자결의 원칙 그리고 국제연맹의 창설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 대통령의 어떤 이상적인 주장에 그치게 되고요. 실제 결과는 이제 승전국들의 이득을 따라서 승전국끼리 조정을 해가며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하죠. 이렇게 파리 강화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 특별히 이제 독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맺어지게 됐는데요. 이 베르사유 조약은 전승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패전국인 독일을 응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독일 외의 다른 패전국들은 베르사유 조약이 아니라 각각 다른 조약들을 따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독일의 군사력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식민지를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프랑스에게 알자스와 로렌 지역을 내놓게 되고요. 막대한 배상금을 전승국에 물어야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독일에게 굉장히 가혹한 것이어서요, 독일 국민 다수의 불만을 키우게 되는데요. 사실 독일 국민들은요, 패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대부분이 독일 밖에서 일어나서 독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독일 정부 선전에 의해 전쟁이 잘 이뤄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항복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황제가 쫓겨나면서 갑자기 들어선 공화국, 독일 공화국이 항복을 한 거라 이제 등 뒤에서 칼을 맞았다, 배신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히틀러 그리고 나치즘의 등장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국제연맹이 창설되는데요.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로서 창설되었지만 국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주창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독일 패전국을 받아주지 않았고 또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소련이 이것에 참가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불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고를 친 나라들은 손쉽게 그냥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나중에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패전국과 신생 독립국들 대부분에서 공화정을 채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독일에 생겨나게 된 바이마르 공화국,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주권 재민과 20세 이상 성인의 평등한 선거, 그리고 노동권을 인정하는 등 이후 많은 나라의 헌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은 오래 가지 못하죠.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재산에 따른 선거권이 폐지되고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살펴보았다시피 총력전 체제로 인해서 노동자와 여성의 기여도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제1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